슈츠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네 번째 리비에르와 루비노. 리비에르는 펠르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분 후에 펠르랭은 차에서 내리고 온몸으로 피로감을 느끼며 무거운 기분으로 사람들 속에 뒤섞일 것이다. 그는 아마 정말 피곤하다, 지쳤어, 정말 더러운 직업이다 라고 생각할 테지. 그리고는 아내에게 안데스 산맥 위를 나는 것보다는 집이 훨씬 더 좋아 라는 따위의 말을 늘어놓을 테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게다. 오늘 몇 시간 전에 그토록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물의 다른 면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애착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느꼈을 것이다. 이 불빛이 휘황찬란한 도시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따라다니는 인간적인 약점들을 또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리라. 리비에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꼭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훌륭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들 자신은 그걸 모르지만. 리비에르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찬사는 그 의미를 왜곡하면서 모험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펠르랭은 다른 각도로 엿본 세계가 지닌 또 다른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조종사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통속적인 찬사를 경멸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리비에르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다는 말인가? 라는 말로 펠르랭의 성공을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리비에르는 대장장이가 자기가 쓰는 연장에 대해서만 말하듯 펠르랭이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비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펠르랭은 비행 중에 되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사과라도 하듯이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흰 눈 때문에 눈이 부시고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나 강한 상승 기류가 그의 비행기를 7,000m 상공으로 올려다 주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하는 중에는 계속하여 산봉우리에 닿을 만한 고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이로스 코프에 대해 말했는데 눈이 통풍구를 막아 얼어버렸다면서 그 통풍구의 위치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기류에 밀려 비행기가 곤두박질을 치며 3,000m나 급강하하였는데 어떻게 아무 것에도 부딪히지 않았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펠르랭의 비행기가 이미 산을 벗어나 들판 위를 날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갑자기 맑게 갠 하늘이 나타났을 때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멘도사에도 폭풍이 있었는가? 아니요. 바람이 전혀 없는 때에 착륙했어요. 그러나 폭풍이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었지요. 펠르랭은 그것이 이상한 폭풍이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폭풍의 위쪽은 구름같이 일어나는 눈보라 때문에 잘 볼 수 없었지만 그 아래는 넓은 들판에서 시커먼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며 그 앞에 있는 마을을 하나 둘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여태껏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리비에르는 로비노 감독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폭풍인데 우리는 너무 늦게 통보를 받았어. 그런 것이 여태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온 예는 별로 없었지. 그 폭풍이 계속하여 동쪽으로 진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로비노는 잠자코 듣기만 하였습니다. 로비노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다가 펠르랭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그의 뼈가 움직였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는 앞을 바라보며 보통 때의 침울한 표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감독관은 무슨 짐이라도 지고 있는 듯이 늘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이유를 모르는 채 갑작스럽게 리비에르에게 불려 아르헨티나에 왔기 때문에 리비에르 앞에서 감독관으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 행동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종사에게 일어난 환상적인 일이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해줄 만큼 자발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빈틈없이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만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비행장에서 우연히 만나는 다른 감독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부담 없이 대화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감독관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머리를 가로젓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행동은 직원들에게 계속적인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감독관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있는 직책이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있는 자리였으니 말입니다. 로비노는 리비에르에게서 로비노 감독관은 시가 아니라 보고서를 보내주기 바라오.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오. 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 새로운 방식이나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포기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직원들의 결정을 찾아내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사가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밤을 새우는 관제 직원이 졸지는 않는지, 조종사가 비행기를 거칠게 착륙시키지는 않는지 늘 감시했습니다. 리비에르는 이런 로비노 감독관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노는 리비에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외우고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로비노는 리비에르에게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로비노, 정시에 출발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마시오.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안개 때문에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안개 때문이라도 그렇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엄격한 상관을 모시고 있는 것을 로비노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어떤 권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비행장의 담당자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시 15분에 이륙하였으므로 당신에게는 수당을 지불할 수가 없소. 하지만 감독관님, 5시 30분에는 10m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규칙이요. 하지만 감독관님, 우리가 안개를 걷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비노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는 간부급이었습니다. 간부들 중에서도 그는 직원들은 어떻게 다루어야만 이륙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비에르는 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잘못 판단할 염려는 없지. 조종사가 우편 비행기에 손상을 입힌다면 무사고에 대한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보고 로비노가 하지만 숲에서 고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숲에서 사고가 일어났어도 마찬가지요. 그때도 로비노는 다른 의견 없이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후로 로비노는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고장은 다른 데서 나야 하오. 하지만 감독관님,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소. 리비에르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규칙이란 것은 종교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을 단련시켜주는 것이다. 리비에르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저녁이면 야외 음악당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리비에르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합리적이라든가 비합리적이라든가 하는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반죽해서 만든 밀랍 인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밀랍 인형에다 영혼을 불어넣고 의지를 창조해 주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격함으로 그들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자신의 결함으로부터 구조하려는 것이다. 이륙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주는 벌이 합리적이지 않은 처사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각 비행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그런 의지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날씨가 나빠졌을 때 휴식을 가질 수 있다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날씨가 개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도록 만들었으며 하급 노무자까지도 일 없이 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의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검은 장막을 두른 듯한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틈이 생겼다. 이륙하자. 리비에르의 노력의 결과로
11만 5천 킬로미터에 걸친 항공로를 오가는 우편 비행기를 높게 평가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리비에르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점에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통도 따르고 기쁨도 따르지만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시내로 들어섰을 때 리비에르는 회사 사무실 앞에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펠르렌과 로비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로비노는 펠르렌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 할 듯 입을 열었습니다.